안녕하세요.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입니다. 어린 시절 결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성인이 된 딸아이가 있네요. 저는 3남 2녀 중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왔어요.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계시고 형님 두 분과 막내 도련님이 계셨죠.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동산도 많은데 저 혼자 외동딸이라서 시댁에서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아버지께서 아프시면서 아버지 병원비로 부동산을 대부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얼마 못 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로 엄마도 아프시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낮 시간대에는 거의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정말 많이 불평을 쏟아내셨습니다. 둘째야. 오늘도 엄마 병간호 갔니? 네, 어머님. 매일 낮에는 어머니 병간호 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있어야 남편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네가 자꾸 밖으로 돌면 남편도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다가 우리 둘째 저녁은 잘 챙겨주고 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까지 다 챙겨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걔가 어떻게 데우고 차려 먹니? 네가 가서 챙겨줘야지. 아무리 엄마가 아프다지만 너희 엄마도 그건 아니지. 딸이 남편 챙기게 집에 좀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 엄마 아프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머머,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할 거 하면서 엄마 챙기라는 거지? 시댁에서는 병간호를 하는 것을 정말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이제 저보고 고아라며 돌아갈 곳도 없는 애라며 말을 했죠. 저는 그 사실이 정말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극성심호와 함께 남편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도리라고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수십 번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 있었기 때문에 굳게 참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편에게 기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 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타 지역으로 좋은 대학을 다녔고 집에는 저와 남편만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집에 저와 남편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친정 유산으로 8억 빌라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한 적이 없었지만 유산으로 빌라를 받게 되면서 남편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시댁에서는 유산을 받은 이후로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가고 싶은 곳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 주에 연차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볼까? 아, 정말요?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 당신 수연이도 대학 가고 그래서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같이 여행 다니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댁 행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어.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참에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단둘이 여행 한번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랬던 것은 저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거 내가 전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해주게 되었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나, 목걸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걸 준비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당신 생각나서.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잖아. 외벌이에 아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쓸 수 있지 뭐. 아휴, 고마워요. 당신한테 신혼 때 빼고는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오랜만인 것 같네.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이런 선물 자주 해줄게. 남편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픈 저를 위해서 손수 죽을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했죠. 어머님, 죽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아이고, 어미야. 몸 좀 괜찮니? 수연애비가 말하는데 몸살이 많이 났다고 하더구나.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먹기 싫어도 조금씩 먹어야 된다. 네, 감사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몸도 괜찮아진 것 같고요. 아, 다행이구나. 몸 괜찮아진 것 같다고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며칠은 꼼짝 마라 하고 누워있으면서 쉬어야 좋아지는 거야. 전에는 제가 아프든 말든 상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몸이 아프다고 하니 먹을 걸 챙겨서 보내고 매번 참석을 해야만 했던 시댁 행사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해 주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구나,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죠.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니 빌라 관리가 어려워지자 이 핑계를 삼아서 명의를 이전하라며 이야기를 꺼냈죠. 어미야,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게냐? 아니요, 뭐 아픈 건 아닌데 기운도 없고 힘든 것 같아요. 빌라 관리까지 해서 그런지 영 기운이 없네요. 아유, 저런. 그러냐? 좀 힘들면 애비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러니?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저도 신경 쓰이고요. 예, 수연 애비야. 어미가 빌라 관리 버겁다고 하는데 좀 가서 도와주지 그러냐?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민이에요. 뭐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냐? 아니, 빌라 관리하다 보면 서류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될 건데 아무래도 아내 명의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냐? 하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겠다. 이참에 어미야, 명의를 수연 아비한테로 바꾸는 건 어떠니? 명의를요? 아,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가족인데 뭐 어때? 어차피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건데 어미는 체력이 약하니 직접 하기 힘들고 이런저런 서류도 떼고 입주자들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수연애비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그렇긴 하지만
명의까지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아이고, 무슨 남편이 집 먹고 나르겠니? 어른이 잘 알아서 관리해주겠지. 그러지 말고 명의 변경해서 관리를 아예 수연애비한테 맡겨라. 그래, 당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계속 계약하는 것 가느라 정신도 없었잖아. 대리인으로 내가 가서 이것저것 서류 제출해도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도 안 생기고 그냥 내가 대표로 있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런가? 우선 몸이 좀 나아지는 거 보면서 결정하자. 그래, 지금 당장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처음에는 가볍게 명의를 이전할 걸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계약을 할 때마다 남편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크게 아프게 되면서 남편 시댁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었죠.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니,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반차 내고 왔지. 어때? 몸은 괜찮아졌어? 아니, 몸살이 크게 왔는지 머리도 어지럽고 기운도 없네. 당신 반차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아, 그럼. 아침에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 뭐 좀 먹었어?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아니다. 어머니가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죽 보내준다고 그러시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 죽 보낸 거 오면 바로 그거 먹자. 남편은 제가 몸이 크게 아팠을 때 제 곁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병간호를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제 빌라 명의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세상 다정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남편과 시댁은 빌라를 받고 나서는 그 전의 태도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아파도 관심을 주지 않고 특히나 밖에서 돈 한 푼도 벌지 않는다며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니 직접 벌어서 쓰라며 타박하기도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네. 나 병원도 가봐야 하고 우리 수연이 먹을 것도 챙겨줘야 하는데. 뭐? 뭘 했다고 벌써 생활비를 다 써? 당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병원을 가야 해서 조금 더 필요해. 아니, 밖에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정 필요하면 당신이 밖에서 식당 일이라도 해서 벌던가. 정해진 생활비 외에는 나도 못 줘.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빌라 수익은 매달 수익 내고 있잖아. 그거라도 좀 나눠줘 그러면. 이걸 왜 당신한테 줘야 하는 건데? 내 명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라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거 원래 내 빌라였어. 직접 나가 돈을 벌라는 남편에게 저는 빌라 수익이라도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 명의인데 왜 수익을 나눠야 하냐며 말을 했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댁에서도 똑같이 당연히 너한테 나눠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 이제 수연애비 빌라인데 그걸 왜 나누니? 네? 어머님, 그거 관리하려고 남편 명의로 바꾼 거잖아요. 아무리 명의가 바뀌어도 그렇지 그건 제 빌라였어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빌라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애비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니? 그럼 당연히 수익을 나누던 안 나누던 아범 마음대로가 아니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나한테 연락하려고들랑 하지를 말거라. 저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었던 게 다 연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빌라를 뺏길 순 없다고 느꼈죠. 저에게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은 있었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다른 유산이었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통장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장이 있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서 발생했어요. 당신, 이게 무슨 돈이야? 왜 당신 통장에 8천만 원이나 들어있어? 뭐?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이미 다 쓴 통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줘. 당신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이미 가서 통장 정리도 싹 해봤어. 오늘까지도 8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거 내가 모은 돈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긴 돈이라고. 빌라만이 아니고 이렇게 돈으로도 남기고 가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이 통장을 봤어? 도장 좀 찾으려다가 봤어. 아휴, 당신 이거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한 거야? 잘 됐다. 이번에 빌라 수리 비용이 꽤 나오는데 이걸로 수리를 하자. 뭐? 왜 내 돈 가지고 수리를 해? 빌라 이제 당신 명의라며.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야지. 수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돈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필요한 돈을 줘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지. 정 돈 넘겨주기 싫으면 앞으로 생활비고 뭐고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거고 수연이 학비도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8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지원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딸의 앞길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지만 이것마저 뺏기게 되면 저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절대로 안 된다며 버티게 되었죠. 저의 완강한 태도에 남편은 시댁에도 저에게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뒷돈을 챙긴 저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내기 전에 그냥 돈 주고 편하게 살라는 얘기도 했죠. 옳게, 이게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승철이가 좀 순해서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올케가 뒷돈 꽁치고 있었다는 걸로 소송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네? 형님, 이거는 제가 수연 아빠한테서 받은 생활비에서 뺏어 모은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그러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올케가 생각하는 거고 올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올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그게 못하잖아. 이렇게 싸워봤자 올케한테만 손해야. 그러니 내가 승철이한테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돈 승철이한테 넘겨.
그러면 결혼도 유지하고 수연이 대학교 지원도 다 해줄 거니까. 시댁에서는 그동안 몰래 돈을 빼돌린 것이라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받았던 친정 유산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시댁 측에서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며 반문을 해왔죠. 남편과 시댁의 압박에 저는 지쳐갔고 그렇다고 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어린 딸아이가 이걸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보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시댁에서는 가족 모임을 하자며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유학을 갔던 형님과 형님 딸을 제외하고는 아주버님부터 두 형님, 막내 도련님과 시모, 남편까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저를 설득하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8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재수씨,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승철이한테 돈 주기 싫으면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해요. 재수씨, 나 사업하는 거 알죠?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재수씨 돈 투자하면 내가 다시 안 돌려주는 게 아니고 불려서 돌려줄게요. 어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 돈 다 쓸까봐 승철이한테 못 주는 거니? 그렇게 고민되면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더 많이 불려줄게. 맞아, 올케. 그거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면 세금 떼어서 그만큼도 더 못 받아. 그러니까 다들 저축 안 하고 투자하는 거지.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거지. 계약서도 다 쓰고 그러면 올케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 정말 우리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정말 너무하네. 솔직히 당신한테 빌라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 수리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 버는 만큼 다 수리하는 데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수익이 나도 집에 못 갖다 줬지. 내가 있는데 안 좋겠어? 일단 이번에 수리해야 할 곳 다 수리를 하고 나오는 수익은 그때부터 다 가져다 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다. 가족인데 뭐 뒤통수라도 치겠니? 빌라 수익 때문에 그런 거라면 수연의 비가 말하잖니.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서 수익을 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싹 다 고쳐서 다음 수익부터는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가족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생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번 수리비 때문에 한 푼도 돈을 가져다 주지 않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빌라를 받고 나서는 평소 타던 자동차도 바뀐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자꾸 저한테 통장을 넘기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장 드릴 생각 없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당신 정말이야? 당신 이렇게 나가면 나 소송할 거야. 당신 생활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이건 엄마가 남긴 유산이고 당신네들이 탐낼 자격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고? 당신네들?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니? 아니 얘가 돈 맛을 보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그동안 빌라 수익 받을 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게 나한테 권리가 없어? 당신 재산이면 내 재산도 되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저는 저에게 협박을 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를 붙잡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라붙어 작은 방에 저를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 열어 빨리. 이거 납치고 감금이야. 허, 납치? 감금?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라고 해? 내일 정신과 전화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검진 받으러 가자고. 뭐? 다들 미쳤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게, 처음부터 통장 넘겼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겠니? 됐다. 거기서 반성이나 하거라. 들어간 김에 통장 비밀번호나 알려주고. 그래,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문 열어줄게. 정말 대단들 하다. 남의 재산 뺐더니만 이제는 협박, 감금까지 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 징글징글한 거 끝까지 한번 겪어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시댁 식구들은 계속 작은 방 광에 저를 못 나가게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단단히 걸어 잠갔지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불안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핸드폰도 바로 거실 가방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순간 새벽이 되어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 하니 바로 입을 막고 저를 꺼내주었죠. 쉿! 작은 엄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 유빈이에요. 유빈아, 너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마는 지금 밖에 계세요. 빨리요. 다른 가족들 깨기 전에 빨리 나가셔야 돼요. 새벽녘 저를 꺼내주었던 것은 15살이었던 형님 딸이었습니다. 몰래 저를 빼주고는 밖으로 얼른 나가야 한다며 말을 했죠. 형님 딸은 형님과 함께 아주 어릴 적부터 캐나다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혼자 국내에 살고 있었죠. 돌쟁이였던 형님 딸을 14년이 지나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차피 유학자금은 형님 친정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밖으로 나와보니 형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언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동서, 괜찮아? 아유, 내가 동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왔잖아. 동서,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제 얘기 어떤 거 들으신 거예요? 아니, 동선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긴 빌라를 넘겨줬다며. 왜 그랬어? 아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이동하자. 형님은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며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은 이 집안 사람들이 다들 돈에 미쳤다고 말을 했죠. 본인 역시 신혼 때 친정이 잘 사는 걸 알고서는 돈을 자꾸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결혼한 지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도련님이고 아가씨고 어머님이고 다들 돈돈거리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거기다가 남편도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필요하다면서 징징대지. 나도 처음에는 친정 도움받아서 몇 번 도와줬었는데 이게 한 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었어. 정말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형님이 그냥 유빈이 교육 때문에 해외로 가신 줄만 알았죠. 아유, 나라고 친정 식구들 다 여기 있는데 가고 싶었겠어? 거기다가 겨우 돌진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말이야. 친정에 얘기를 했는데 친정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유학을 가겠다고 한 거지. 뭐 시댁에서는 결사 반대하면서 난리였지만 돈은 다 친정에서 대준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나도 캐나다로 가게 된 거야. 아니 그래서 빌라는 어떻게 하다가 넘겨준 거야? 저는 형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주버님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니 굳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종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남편에게 빌라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죠. 아마 그 집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 피해서 해외 간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동서한테는 더 겸허하게 접근했겠지. 내가 여러 번 동서한테 귀띔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남편한테 물어봐도 동서 전화번호는커녕 서방님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잖아. 아유, 처음부터 알고 내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이렇게 저 도와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뭐 어때?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을 거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은 할 거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네, 어느 정도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쪽에서도 제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 준비하던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봐. 형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던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협박과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하게 되었죠. 사실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화며 문자며 엄청나게 보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신 어디야?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 당신 그렇게 빠져나가면 무사할 줄 알아? 어떻게 날 거기에다가 갇혀놓을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순순히 통장 넘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뭣도 없는 주제에. 결국 당신 통장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지금 통장도 나한테 있고 비밀번호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어디 한번 잘 분석해서 찾아봐. 당신이 찾을 수나 있나?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다 증거 자료로 모아서 이혼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이혼 청구? 누구 맘대로? 이혼 청구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몰래 뒷돈 만들어 놓고서는 어디서 이혼 청구를 입에 올려? 내가 언제 몰래 뒷돈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건 내가 유산으로 받은 거야. 멍청하면 말이나 하지 말지.
유산으로 받은 걸 누가 알아? 어차피 당신 통장에 있었던 건데 누가 보냈을 줄 어떻게 아냐고? 멍청한 건 당신이야. 뭐가 되었든 내가 당신 가족들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저는 남편에게는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쉽게 협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대한 진행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한 것은 오로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만 주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채워 넣었었습니다. 빌라를 받게 되면서 넉넉해졌을 뿐 그전에도 생활비는 거의 반반으로 내왔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마련을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시모는 정말 길길이 날뛰었죠. 너 내가 불쌍해서 걷어주었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고아 주제에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다고 막 나가는 거지? 제가 왜 불쌍합니까, 어머님? 저 엄마 아빠 다 살아계셨을 때 시집갔고 25년 동안 부족한 거 없이 도리 다 했습니다.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아유,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남편을 받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어떻게 도리를 다 한 거니? 제가 먼저 시작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를 건든 건 그쪽들이시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그쪽? 너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거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형사고소? 너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쉽게 되는지 아닌지. 근데 제가 당한 것도 쉬운 건 아니라서요. 가해자는 본인이 한 일 전혀 모른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더 저에게 할 말 있으시면 다 해보시죠. 이것도 한번 증거로 넣어보게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이 통화를 모두 녹음을 해 또다시 협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결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혐의가 적용되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역시 성립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고민이 되었던 재산 분할은 절반이 인정되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유산으로 받았던 것은 그대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옮겼던 빌라는 그때 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고 영상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3자 앞에서 작성한 각서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증거 영상이었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결과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했던 빌라는 증거 효력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형님 역시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제 인생을 살라며 응원을 해 주셨어요. 요즘도 종종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줄이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결혼은 3년 차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11살 딸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늦게 결혼식을 올린 거냐, 아니면 재혼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딸아이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랍니다. 저는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유년기를 이곳저곳 친척들 집을 전전하다 살다 보니 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안고 살아왔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연애를 할 때도 의뢰 연애를 하고 애정을 갈구하다 보니 친구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심리 안정을 위해서 식물을 기르는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라 눈길이 갔는데 딸이 있다고 해서 기혼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식물을 기르면서 저도 활기를 찾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네 학원에 갔다가 남편이 딸을 데리러 온 것을 보고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그때 남편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어머, 너 유미 아버님 어떻게 알아? 원래 알던 분이셔? 아니, 이번에 들어간 식물 동호회에서 만났어. 진수 씨 딸이 너네 학원 다니고 있었구나. 몰랐네.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다. 아, 그래? 매번 유미는 아버님이 데리러 오시더라고. 한 번도 시간 늦어본 적이 없으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는 데리러 안 오시는 거야? 아, 너 몰랐구나? 유미 아버님이 혼자 양육하고 있어. 그래서 매번 아빠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러거든. 친구는 남편이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돌싱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일까 궁금함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친해지면서 술 한잔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처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었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이 되던 해에 전처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미 엄마랑은 돌쯤 헤어졌어요. 우리가 성인 되고 얼마 안 돼서 임신해서 결혼했거든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은 다들 친구도 마음껏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유미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우울해하기도 했었죠. 제가 잘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유미 엄마는 그게 충분하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돌 때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유미가 돌 때부터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뭐 여동생도 가끔 와서 아이 봐주고 부모님께서도 봐주시고 했는데 부모님도 지방에 사셔서 계속 돌봐주시기는 어려웠죠. 뭐 그땐 진짜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수월해요. 아이가 이젠 말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좀 돼서 그나마 괜찮네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가늠도 안 되네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 유미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 접고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 씨랑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 잘 버틴 게 저한테 잘 된 일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딸이 돌이 되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아이와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것이 처음엔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혼이라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를 만나고 보니 정말 내 딸인 것 마냥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가족이 없어 외로움이 많았던 저에게 딸은 저의 빈 마음을 채워주었죠. 아, 수영씨,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 1주년 되는 날인데, 여동생이 급하게 일이 있다고 해서 유미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에이, 괜찮아요. 원래 진수 씨랑 유미는 1+1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젠 유미 안 오면 더 어색하다고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둘이서 데이트하는 시간 가져봐요. 알겠어요. 그래도 전 유미랑 진수 씨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재미있고 좋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아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이런 느낌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딸은 처음 이가 빠지던 날에도 유치원 추첨을 하던 날에도 저는 함께 했죠. 그렇게 하나둘 추억을 만들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어느 순간 저에게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친딸처럼 딸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둘째였어요. 여보, 우리 둘째 갖는 거 어때? 유미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당신 닮은 둘째 낳고 싶어. 여보, 나도 둘째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유미가 더 중요해. 지금 내가 둘째를 낳는다면 유미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유미가 마음이 아픈 건 보고 싶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자. 유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난 지금 유미만 있어도 충분해. 당신, 괜찮아? 그래도 당신도 아이들 좋아하고, 예전에는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랬었지. 예전에는 결혼하면 셋이고 넷이고 다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내 마음을 유미가 다 채워줘서 이젠 유미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결혼 후 둘째를 낳자고도 했지만 사실 저는 혹시라도 둘째를 낳게 되면 딸이 서운할까 싶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 한 명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둘째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둘뿐만 아니라 유미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아이의 친모였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친모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있어 못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걱정은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었죠. 아가씨,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언니, 뭐가 궁금한데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유미 친모랑 연락이 되나 해서요. 아, 언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빠랑 이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 온 적도 없고 아이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오빠도 물어물어서 아이 한번 보겠냐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친모가 싫다고 했거든요. 그때 뭐 자기는 아이 안 낳은 걸로 하고 싶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도 엄청 충격받아서 다시는 친모랑 안 보겠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유미가 친모를 궁금해하진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짝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미가 그래요?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어요? 아, 이번에 오빠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한테 연락이 한번 온 적은 있었죠 뭐. 오빠 결혼한다, 딸 있는 것도 다 알고 같이 살 거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전화 끊더라고요. 뭐 염치가 있으면 연락 못 하겠죠.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않고 양육비를 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주변에는 아이 낳지도 않았다고 하고 다니니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언니는 정말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유미한테도 엄마는 언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가씨는 혹시라도 제가 불안해할까 싶어 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남편에게는 물어보아도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고 저 역시 크게 궁금하지 않았지만 항상 친모 이야기에는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왜 그럴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남편이 그토록 싫어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도 친모랑 연락할 생각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똥을 싸질러 갔는데 없던 정도 다 떨어질만 하죠. 오빠가 전처 얘기 말 안 해줬어요? 네, 별로 말한 적은 없었어요. 왜요?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이요? 뭐 좋다마다 할 것도 없었어요. 성인 돼서 첫 연애였는데 바로 임신해서 부랴부랴 결혼했었거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자긴 10달 동안 아이 품느라 친구도 못 만났으니 아이 낳았으니까 놀러 다니겠다 선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새벽같이 술 마시고 들어오고 언젠가는 새벽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걸 저랑 오빠가 가서 끌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가정에도 관심이 없고 아이에겐 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언니도 아시다시피 오빠가 좀 꾹꾹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동안 흥청망청 놀아도 뭐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혼하기 전에 유미 돌쯤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열이 거의 39도 넘게 올라서 응급실 계속 가고 약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빠가 울면서 병원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오빠가 전처한테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얼른 오라고 했는데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연락도 없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엄청 크게 싸우고 전처가 집을 나갔는데 그 길로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뭐 오빠도 많이 참았고 아이 보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터진 거였죠. 아가씨가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딸아이의 친모는 돌쟁이 아이가 고열로 아픈 날에도 친구들 만나 술을 마시러 다니고 연락도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남편이 일을 하느라 출근을 했을 때에도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퇴근 후가 되면 기저귀가 터지다 못해 밖으로 소변이 샌 적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런 친모는 이혼 후에도 아이를 만나기는커녕 양육비도 한 푼 보내온 적이 없었죠. 그런 친모가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연락을 해왔다고 해서 저도 참 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들려오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어디서 알았는지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미 친모예요. 진수랑 결혼했다고는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제 번호는 아시고 연락하신 거죠? 그건 알 거 없고요. 우리 유미한테 혹시라도 나쁜 짓 하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아무튼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이 버리고 간 사람보다 제가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웃기네요. 갑자기 연락 온 친모가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죽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다는 게 사실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락이 오고 난 후 친모는 종종 남편에게로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친모가 아이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아이가 원할 경우에만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죠.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유미 친모가 갑자기 유미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영 꺼림칙하거든. 솔직히 내 생각은 별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나 당신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당신한테 연락 왔어? 나한테도 한번 연락 왔었는데 그 여자 참 웃기는 여자네. 왜? 갑자기 어떻게 당신한테까지 연락이 간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 오더니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더라고. 참 웃겨. 육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여자가 그런 말이라니. 참, 무슨 생각일까? 모르겠다, 진짜. 아무튼,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나 유미 생각이랑 당신 생각은 다를까 싶어서 얘기를 해봤어. 당신도 별로라는 거지? 나도 사실 굳이 지금 와서 그래야 하나 싶긴 하지만 사실상 그건 나한테 선택권은 없는 것 같고 당신이 유미랑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마 유미도 싫다고 말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 남편은 전처가 자신에게 연락이 온다는 사실부터 꺼림칙하다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와의 이야기 후 남편은 딸에게 친모를 만나겠냐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친모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신에게 저만이 엄마라면서 얘기를 했다며 말을 했답니다. 딸의 그런 마음에 저는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깊게 자리한 것 같아 마음이 아리고 쓰리기도 했어요.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실 원망 아닌 원망도 하고 살았었는데 딸은 더더군다나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혼을 해버렸으니 더 상처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무한 사랑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고 활발하게 성장을 했죠. 그러던 아이가 11살 때 갑작스럽게 고열이 시작되더니 5일 내내 열이 오르내림을 반복했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하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죠. 이곳저곳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단순히 열감기라고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남편은 나이가 11살이 되면서 출장이 잦아지게 되어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당신 괜찮아?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잠은 좀 잤어? 유미는 어때? 나는 괜찮아. 유미가 더 걱정이야. 어제는 열이 좀 내리는 듯 싶었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다시 열이 오르더라고. 왜 그런 걸까? 검사를 해도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유라도 알면 치료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나보다 유미가 더 힘들겠지? 잠도 통 못 자는 것 같더라고. 내가 얼른 일 마무리하고 가볼게. 미안해.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당신한테만 다 맡기고
나는 일하러 와버려서. 미안하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래도 유미가 정말 잘 따라주고 있어. 이곳저곳 병원 가보자고 하면 싫어할 만도 한데 그래도 군소리 없이 다 따라와 주니 나는 고맙지. 몸도 아플 텐데 그래도 힘든 내색 많이 하지 않아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아픈 유미 보면서 내가 다 아파주고 싶고 그렇다니까. 당신 몸이 더 상하겠소. 요즘 잠은 좀 잤어? 유미랑 통화해보니까 엄마가 잠을 통 못 잔다면서 걱정하더라고. 어떻게 모녀가 서로 걱정만 하고 똑 닮았네 아주. 유미가 그랬어? 아휴, 정말 엄마가 유미한테 더 배워야 되겠네. 여보,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도 잘 마무리해서 와. 어쨌든 계속 검사도 하고 있고 뭔가 방도가 나오겠지.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딸아이의 열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이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하루 종일 제 걱정만 했죠. 딸아이는 제가 자신을 돌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자꾸 빠지자 정말 속상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주고 걱정해주면서 그 시기를 잘 버텨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딸이 고열로 입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처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미 병실로 들어오는 얼굴에서부터 화가 가득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내 따귀를 올려쳤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아이 역시 크게 놀란 상황이었어요. 내가 얘기했지?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고열? 고열로 몇 날 며칠을 입원하고 있는 게 말이나 돼? 너 우리 딸한테 뭔 짓 했어?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나 아파? 저기, 진정하고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왜? 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 여기서 해. 당신이랑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기해야 되겠어. 개모라고 애 미워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해서 이 사단을 내? 아이 다 듣고 있으니 제발 진정하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요. 이건 나. 내 몸에서 손대지 마.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소중히 여겨주기는커녕 아프게 만들었다고?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전처를 보며 저는 따귀를 맞았다는 사실보다 딸아이가 혹시라도 듣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얼른 수습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처는 제 손을 뿌리치기 바빴죠. 그러던 중 딸아이가 갑자기 친모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 거지야! 어머,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못 나? 얘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나! 저의 팔을 뿌리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딸아이는 친모의 머리를 잡아서 저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친모는 더욱 놀랐죠.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에 친모는 딸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나 준 은혜도 모르는 게 어떻게 니네 엄마 머리를 잡아당기니? 네가 잡아야 할 머리는 내가 아니고 이 아줌마 머리야. 넌 우선 똑바로 정해서 행동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직 어린애한테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내가 친모인데 못할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애가 아픈 거 맞아요? 하는 거 보니 아픈 거 같지도 않은데. 뭐라고요?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당장 따라 나와요. 저는 친모의 손목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친모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을 저의 딸이었어요. 속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저는 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낳아준 은혜를 말해?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나 유미 낳아준 엄마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권리는 충분하지. 그리고 당신은 유미 친모가 아니고 계모잖아. 계모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몰라요? 당신 우리 유미한테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 아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보다 내가 유미 더 잘 알고 정성으로 키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작 몇 년 키운 거 가지고 생색은? 뭐 유미 무슨 병이라도 걸렸어요? 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뭔 병이 걸렸겠어?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어디 아픈가 보네. 유미 진단서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준비해요. 그게 당신이 왜 필요한데? 당신은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낳았다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유미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알기나 해? 딸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어쨌든 진단서 저한테 보내요. 학대 흔적 내가 찾을 테니까. 학대? 혹시 본인 얘기하나? 돌쟁이 놓고 다닐 때는 학대라고 생각 안 했나 보지? 저는 딸 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나 기가 막히기도 했죠. 갑자기 진단서까지 전해달라고 하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출장 가서 며칠 후에나 돌아온다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전처가 밖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죠.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오랜만이야. 내가 여기 못 올 때인가? 내 딸이 아프다는데 와봐야지. 근데 당신은 이런 것도 말 안 해주고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지금껏 아플 때 연락해도 한 번 보이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오다니? 당신도 참 대단하네. 칭찬이야? 고마워. 어쨌든 딸 아프다고 하니 한번 와봤어. 계모가 혹시나 우리 딸 때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 조심해.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아이 낳고 한 것보다 훨씬 배는 더 잘하고 고생한 사람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애처가 납셨네. 아무튼 우리 딸 괴롭힌 흔적 있으면 이 여자고 당신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웃기네요, 당신. 10년 동안 한 번을 연락도 면접 교섭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부모 대접 받고 싶었으면 지금까지 안 준 양육비나 내놓고 말이라도 하던지.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양육비도 한 푼 안 줘놓고서는 무슨 부모 노릇이야? 전처는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벗어나기 바빴어요. 부랴부랴 병실로 들어가 보니 딸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웃으면서 아빠를 맞이해 주었죠. 남편이 올 거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니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며칠은 더 있어야 올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어? 사실 동생이
자기한테 전처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 아이 아픈 건 또 어디서 알았는지, 어디 입원했냐며, 언제부터 아팠냐며, 병 걸린 건 아니냐며 꼬치꼬치 깨묻길래 대답은 안 하고 바로 끊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나도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이성에서 뭔가 여기 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 거지. 일은 다 마무리했어. 걱정하지 마. 당신 와서 든든하다. 얼마나 마음이 쓰였어. 아이 상태도 궁금했을 텐데. 근데 전처는 왜 갑자기 온 걸까? 글쎄, 사실 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뭐가? 무슨 일 있었어? 유미 돌 때 말이야. 지금처럼 며칠 동안 고열에 응급실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 그때도 전처가 아이가 크게 아픈 것도 확인하지 않고 진단서는 떼고 갔냐? 이런 것만 엄청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때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데 또 유미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나타난 거 보니 정말 없던 정도 다 털린다. 정말? 설마. 그래도 친모인데 자식 아픈 걸로 보험금 타먹을 생각을 하다니? 나도 그게 참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아이 아픈 것만 잔뜩 물어봤다고 하니까 그때처럼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 남편은 딸아이가 돌 때 크게 아팠을 당시에도 전처는 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보기는커녕 진단서는 떼어왔냐 등등만 궁금해했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저는 꼭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역시나 친모는 그날 이후로도 아이의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나타나 있었고 딸아이는 그런 친모를 보면서 화를 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여긴 또 어떻게 왔어요? 아니, 아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오는 건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왜? 어디가 아픈 건데? 아니, 어디가 아픈지도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알 필요도 없고 말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병실에서 나가주세요. 딸도 지금 너무 불편해 하잖아요. 불편하긴.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지. 어색?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색하죠. 어쨌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말할 것도 있고요. 저는 짜증이 난 얼굴로 화를 내고 있는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친모를 이끌고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날은 저도 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날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실에 찾아오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유미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굳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겠어요? 핏줄이니까 당기니까 오는 거지? 솔직히 핏줄도 아닌데 챙겨준다는 게 어렵잖아요. 나는 유미랑 피로 이어진 사이인데 그쪽은 무슨 사이예요? 솔직히 유미 아빠 아니었으면 서로 알지도 못했을 사이 아닌가? 뭐라고요? 피로 이어진 사이? 겨우 피 조금 줬다고 평생이라고 생각해? 당신 참 뻔뻔하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다 정말. 애를 안 낳아보니 내 마음을 알겠어 당신이? 어찌되었든 유미 어디가 아픈데? 큰 병이야? 친모는 계속해서 어디가 진짜 아픈 건 아니냐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모의 얼굴을 보고서는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얼굴은 걱정이 아닌 궁금증으로 가득한 얼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서는 또 상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까? 내가 언제 상처를 줬다고 그래? 당신이 계모니까 우리 애 때려서 이렇게 아프게 한 건 아니야? 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아이가 당신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것 빼곤 당신 뭘 했어? 당신은 아이를 낳은 것만 했지 다른 건 하나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고작 몇 년 키웠다고 아이 엄마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유미는 내 딸이지 당신 딸이 아니야. 끝까지 엄마 노릇은 해봐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 한번 엄마 노릇 제대로 해봐. 근데 엄마 노릇 하려면 그간 안 줬던 양육비도 다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아,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소장 날아갈 거야. 뭐? 양육비? 그걸 당신이 뭔 자격으로 언급해? 내가 아니어도 남편이라도 했을 거야. 당신 그동안 아이는커녕 아이 낳았다는 것도 숨기려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해놓으셨잖아. 원하던 대로 당신 임신도 출산도 하지 않았어.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 해. 내가 당신 출산한 거 숨겨줄 테니 더 이상 아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 혹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일시불로 납부하는 거. 어떤 걸 할래? 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한 번에 보내? 그래. 당신 의지는 그것뿐이야. 딸아이보다 돈 몇 푼이 더 벌벌 떨리는 일이지?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거라 생각해? 당신 요즘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 사람은 당신이 출산했다는 것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알아? 뭐? 치사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건 내 자유지. 그건 좀 겁이 나나 보네? 역시 한번 쓰레기는 뒤집어도 쓰레기란 게 사실인가 보네. 지금 바로 집으로 가봐. 양육비 소송 서류 갔을 테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라고. 진모는 당연히 양육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진모는 혹시나 아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보험을 노리고 접근을 해온 것이었어요.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을 조회해보니 친모가 가입한 보험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가 퇴원을 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모에게 전했던 양육비 청구를 중단할까 싶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청구를 진행하자 친모는 저에게 연락도 왔습니다. 야, 소송 취하 안 해? 내가 돈이 있으면 어른이 양육비 주겠지. 없는 걸 어떻게 하니? 아, 돈도 없으신 양반이 여행도 가시고 자동차도 바꾸시고 명품백도 척척 들고 다니시는가 봐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뒷조사하니? 뒷조사는 당신만 하는 건 줄 아셨나 봐요. 당신 똑똑히 들어. 양육비 청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미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당신이 유미에게 남긴 상처, 그거 치유해 줄 거라고 내가. 그 돈 꼭 받아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줘야 할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당신이 뭔 권리로 얘기를 해? 나 내 딸 엄마니까 내 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가만둘 수 없지 않겠어? 딸이 싫다는 사람 떼어내는 게 내 일이야. 진모는 양육비 청구로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이후로 열이 나는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건강해져서 저희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생각해봐도 친모의 행동은 참으로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낳기만 했다고 다 엄마가 아닌데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참 웃기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딸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대부분 사연들이 고부 갈등, 동서 갈등이 많더군요. 저 역시도 그중 하나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으로 만나 이제 곧 23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젊었을 땐 열정 넘치고 패기 넘치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을 하였어요. 늘 공부만 하고 지루했던 저에게 남편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항상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그 길로 남편에게 홀딱 빠졌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그런 열정과 패기는 다 무모한 것임을 많이 깨달았어요. 평생을 공부만 하던 저는 남편을 만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늘 정적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이런저런 사업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정을 저는 따라가지 못했죠. 때론 무모해 보였으니까요. 내가 아주 끝내주는 아이템 하나 생각해봤는데 이거로 한번 사업해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기 지난번에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놓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서 그래?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나만 믿어. 보현이 형도 도와준다고 했고 그 정도의 아이템이니까 자기는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 이제 혼자 아니야. 나도 있고 현아도 있고 어떻게 매번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 안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는 안 된다니까. 먼저 아이템 잡는 사람이 임자야. 이게 보통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쨌든 한번 해볼 거야. 그래도 좀 무모하지 않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신중히 하라는 거야. 아이, 신중히 했다니까. 진짜 날 뭘로 보고?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는 그냥 고상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실컷 보면 돼. 매번 일을 벌이는 남편 때문에 속을 썩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정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이니 가정이 깨질 문제는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 허튼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우리 식구 다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덕분에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빚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죠. 남편은 밤낮으로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원래가 영어 전공에 번역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번역하는 일 빼고는 식당 설거지, 반찬 가게 등 웬만한 일은 다 해봤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생각으로 언젠간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이 이번에도 믿어달라는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아이디어는 늘 나쁘지 않았는데 때를 나쁘게 태어난 것인지 정말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저조차도 답답했어요. 결국 이번에도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방 한 칸 남겨두고 서로 얼굴 볼 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정말 지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꼭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빚갚기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공부만 시켜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라 남편 때문에 빚져서 도와달라고는 죽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친정에는 늘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죠. 이번엔 확실하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진짜 자기 때문에 못 살아. 무리하게 사업하는 게 아니었어. 아, 이번에는 진짜 확실했는데.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터질 거야. 조금만 더 고생스럽겠지만 좀만 더 힘내자.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고 이게 뭐야? 너한테 면목 없다. 미안해. 그리고 현아한테도 다 나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고, 에휴, 내가 가장으로서 창피하네. 이제 와서 정말 어쩌려고 그래? 빚을 갚으면 뭐해? 늘어나고 꼭 밑빠진 독에 빚 갚기 같아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살림살이가 아이를 돌볼 여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시댁에 맡겼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기에 아이를 잘 챙길 여유가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들 잘못이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모습에서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마저 외면했다면 정말 저희 딸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딸아이 걱정도 많이 하였죠.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사정 나아질 때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도 현아가 까다롭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 아유, 우리 아들 못나서 고생하는 건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주말엔 꼭 와서 애 기분도 풀어주고 그래.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뵐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주말엔 꼬박꼬박 들릴게요. 현아, 잘 부탁드려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조금만 부탁드려요. 금방 일어날 거예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지. 그런 생각 말고 너네 얼른 일어날 생각부터 해. 현아애미 조금만 더 고생해줘라. 내가 면목이 없다 참. 에휴. 생떼 같은 자식을 떼놓고 오는 일이란 쉽지 않았죠. 어머님도 아주버님네와 살림을 합치셨기 때문에 집이 좁았어요. 그런 집에 저희 딸까지 맡기게 되니 어머니조차도 형님네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저 역시도 아주버님네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지만 동생을 끔찍이 생각했던 아주버님 역시 흔쾌히 딸아이를 맡아 주었죠. 나야 괜찮지. 뭐 일 나가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그게 편하실 거고. 네 형수가 문제인데 형수는 걱정 마. 그래도 모진 사람은 아니니. 진짜 미안해. 곧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맡아줘.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가 올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형수한테 미안하네. 돕고 사는 게 형제지. 엄마 마음 불편하시겠다. 그냥 잠깐 방학에 놀러 보냈다고 생각해라. 그게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냐? 경님도 아주버님의 말에 찬성을 하였다고 해서 딸을 맡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고군분투하며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남편은 대리운전도 모자라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였고 당일 바로바로 돈을 주는 공사장 인부일도 하였어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았죠.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조금 더 시급을 센 일을 찾아봐야 했기에 이리저리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였어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도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은 되었죠. 한참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친했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영아, 너 건물 청소 한번 해볼래?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네가 지금 시간 쪼개면서 일하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어머, 나야 좋지. 무슨 일이든 다 해야지.
우리 그이도 반나절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럼 언제부터 가면 돼? 내가 말해놓을게. 아마 너 싹싹하니까 거기서도 좋아할 거야.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거로 하고 내가 연락 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정말 은인이다. 마침 시급도 세고 시간도 넉넉한 일을 찾고 있었는데 언니가 소개해준 일이 딱이야. 우연히 아는 언니의 소개로 건물 청소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도 그렇고 페이도 나름 나쁘지 않아 만족했답니다. 그동안 했던 설거지 일과 반찬가게 일보다 페이가 더 세서 선택할 수 있었죠. 이대로라면 아이도 빨리 데려올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번역 일도 나름 틈틈이 할 수 있어서 만족하게 되었죠. 그렇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지금은 빚을 갚아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틈틈이 건물 청소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저희에게 건물 청소를 하는 것이 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딸을 만나러 시댁에 가곤 했었죠. 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현아야, 엄마 왔어.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지? 형님 감사해요. 은성이 돌보느라 현아 돌보느라 수고스러우시죠? 에휴, 현아, 어쩜 그리 극성 맞아? 아주 은성이를 자기 쫄로 여기는데 내가 그것만 보면 화가 난다니까. 아무리 애지만 성격은 동서 판박이던데? 아주 드센 게 딱 동서야. 팔자도 동서 닮은 거 아니야? 딸 팔자 엄마 닮는다던데. 현아도 청소부? 형님, 말 좀 가려하세요. 현아가 청소부를 하긴 왜 해요? 저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머, 동서 농담이야. 무슨 화를 그렇게 내? 이러니까 내가 동서가 드세다는 거야. 어쨌든 현아 좀 빨리 데려가줘. 나도 힘들다. 딸을 맡긴 입장에선 할 말은 없었지만 늘 형님은 저런 식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맡긴 입장에서 혹여나 우리 딸에게 해가 될까 쉽사리 저도 감정 표현을 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형님은 매번 저를 무시했어요. 결혼하고부터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어 전공에 처음 번역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 남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혼자 비아냥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청소부 일을 한다고 하니 이번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더러워도 참아야 했어요. 엄마, 나 언제 엄마랑 아빠랑 살 수 있어? 나 할머니네서 살기 싫어. 맨날 큰엄마가 반찬도 은성이랑 차별한단 말이야. 큰엄마가? 조금만 참아, 현아야. 금방 아빠랑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고 갈게.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할머니한테 일러도 할머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살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싫어. 미안해. 엄마가 곧 데리러 갈 거야.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조금만 더 참자, 어? 대신 평일에 현아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은 곳 다 알아놔. 그럼 항상 아빠랑 엄마가 주말에 현아 데리고 놀러 갈 거야. 어때? 그렇게 평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그렇게 주말만 되면 딸을 데리고 나와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딸의 입에서는 항상 큰엄마가 엄마 욕을 한다. 딸이랑 엄마랑 똑같다고 하면서 은근 구박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였다고 했어요. 부들부들 마음이 안 좋았지만 당장 맡길 데가 없었으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름
꼭 언젠간 갚아주리라 했죠.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형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형님은 저를 무시하는 낙으로 사셨던 것 같았네요. 평일엔 번역일에 건물 청소, 주말엔 늘 시댁에 가서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을 즈음 형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 승진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승진했어요. 팀장으로. 아마 최연소 여자 팀장이지 않을까 해요. 제가 워낙 일을 사랑하기도 하니까. 아이고, 축하한다, 큰아가야. 아주 장하다. 그럼 조금 더 회사에서 나아진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안 그래? 당연하죠. 팀 내에서 제일 높은 위치인데 다 제 눈치 보는 거죠 뭐. 대신 이제 야근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겠지. 감투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바쁜 거 아니겠냐?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해. 우리는 괜찮으니까. 동서는 저녁에 뭐 해? 뭐 안 하면 저녁에 은성이 밥 좀 챙겨주는 거 어때? 어차피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밥 차리는 알바도 있다고 생각해. 네? 제가 중간중간 번역도 해야 해서 평일엔 진짜 틈이 안 나거든요. 죄송해요. 저도 현아 때문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평생 회사 안 다녀봐서 모르나? 아휴, 그럼 어머님이 고생하셔야지 뭐. 누구 때문에 입 하나도 늘었는데 걱정이네. 죄송해요. 현아만 아니면 형님도 조금 더 편해지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랑 현아 아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형님은 또 저 들으라고 저런 식으로 눈치를 주셨죠. 너무 서러웠네요. 빨리 가난을 벗어나 딸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죠.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속상하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직도 그 고마움이 생생하죠. 아이고, 애야. 난 괜찮다. 뭐 현아도 내 손녀고 은성이도 내 손자니까 밥 차리는 거야 일도 아니지, 안 그러냐? 그래도 그게 아니죠. 은성이는 장손이고 현아는 뭐 둘째 손녀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데려갈 거야? 정말 염치 없이. 형님, 저도 현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해 못 해주세요? 매번 그런 식으로 눈치 주시고 입장 바꿔서 제가 은성이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그러는 거 매번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 왜 동서랑 나랑 비교해? 난 대기업 정규직 팀장이고 동서는 계약직 청소부인데 애초에 동서랑 나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아이고, 그만들 하렴. 첫째도 그만하고 둘째도 그만해. 만나기만 하면 그럴 거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만해. 어머님이 이렇게 동서를 싸고 두시니까 동서가 주책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할 때가 아니야, 알아? 길 땐 기는 거라고. 나 원참. 회사 생활도 안 해봐서 눈치라는 게 없나, 동서는?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저놈의 청소부 소리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항상 본인과 나는 급이 다르다는 뉘앙스, 그리고 우리 딸은 내 팔자를 닮은 거라는 뉘앙스, 늘 느끼는 거지만 형님과 대화를 하면 늘 자존감이 많이 깎였죠. 그리고 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코피를 흘려가며 새벽까지 번역을 하고 낮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내 집은 아니지만 LH 임대 아파트 하나를 신청하여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려올 수 있었네요. 1년 만에 시댁에서 데려온 딸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못난 엄마 아빠 만나 떠돌이 신세를 하게 된 딸에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희 집 집들이를 시작했어요. 모든 식구들을 초대했죠. 1년 동안 우리 딸을 맡아준 어머님한테도 너무 감사했고요. 축하해요, 서방님. 동서도 축하해. 드디어 집 마련했네? 자가는 아니지만 동서 인생의 처음이잖아. 그렇지? 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현아, 그동안 맡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못 잊을 것 같네요. 앞으로 맡길 일 이젠 없을 거고요. 에휴, 고마운 건 알아. 난 동서가 양심도 청소한 줄 알았지. 직업이 청소부니까. 농담인 거 알지? 어쨌든 집은 깨끗하다. 아무래도 제 집은 아니라도 새 집이니까요. 이제 악착같이 현아 아빠랑 돈 모아서 진짜 제 집 마련해야죠. 그게 목표예요. 근데 아무래도 LH 애들은 학교에서도 좀 엄마들이 꺼려하는 거 알지? 요새 애들도 다 금 나눈다. 거기다가 동서는 청소부니까 더 할 거 아니야. 현아한테 엄마 직업은 꼭 말하지 말라고 해. 알겠지? 내가 현아 위해서 팁 주는 거야, 동서. 형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수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현아 엄마인데 탓을 해도 모두 제 탓을 해야죠. 형수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현아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조심 좀 부탁드려요. 제가 현아 엄마 볼 낯이 없네요. 어머, 그런 뜻 아니었는데. 서방님, 오해한 거 아니죠? 제 본심은 그냥 정말 현아랑 현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속상하네요. 아, 알죠. 그래도 좀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현아 맡겨놨다는 핑계로 제가 말 한마디 못했는데. 어머, 알겠어요. 서방님, 무섭네요. 참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알겠네요. 그만하세요. 잘 알아들었으니까. 다행히 남편이 한마디 해줘서 형님은 잠잠해졌어요. 조금은 속이 시원했지만 형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천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제 속을 긁어놓으리란 분명했죠. 그렇게 집들이가 끝이 나고 형님이 가져온 선물을 뜯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형님이 가져온 선물은 청소도구 세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청소도구 세트를 줬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형님의 의도는 다분했기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선물을 뜯자마자 형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빗으로 꽂혀왔죠. 어때, 동서?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동서는 잘 알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사봤어. 가뜩이나 청소를 얼마나 잘할 거야. 이 집도 깨끗이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어. 별 뜻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고. 아, 감사하네요, 형님. 무슨 의미인진 잘 모르겠지만 별 뜻 없다고 하니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진짜 감사해요. 그럼 좋은 의미여야지. 성격도 직업에 비례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니 뭐든 다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 당당한데요, 형님? 청소부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먹여 살리려면 뭘 못해요. 전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얼씨구, 동서, 나 아주 잡아먹겠다. 무서워. 그만 좀 노려봐. 알겠어. 그만하자, 동서. 내가 동서한테 무슨 말을 못해. 아유, 무서워.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악랄한지 형님만 아니고 사회에서 만났다면
요절을 내버릴 텐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도 딸을 맡겼던 서름 때문이었는지 이젠 무모함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며 회사를 잘 다녔고 저 역시도 번역에 청소에 쉴 틈 없이 일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은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꼬박 결혼한 지 12년 만의 일이었죠.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숨을 쉴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청소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되었기에 조금 살기 수월해졌다 하여 놓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청소일은 하였습니다. 이제 청소일도 쉬어도 되지 않아? 조금 나아져서 아끼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 하고 싶은 번역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힘들게 건물 청소하지 말고. 나 만나서 고생 많았다 정말. 이제 좀 쉬워. 안 돼. 자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진 해야지. 현아 학원비에 관리비에 번역만 해가지고는 빠듯해. 평생 여기 살 거야? 우리도 내 집 마련은 해야지. 애 조금 더 크기 전에 번역 일은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완전히 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남편은 청소일을 그만둬도 될 것 같다고 했지만 빚을 갚고 아이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번역 일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청소일을 같이 겸업을 해야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 청소일을 해나갔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그래도 이젠 숙련이 되어 나름 고수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희의 삶은 고됐지만 고된 만큼 결실을 이룰 수 있었어요. 끝까지 사업을 놓지 못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도전한 커피 전문점이 대박이 난 것이죠. 저가형 커피 매장이었지만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덕분에 커피 전문점이 프랜차이즈 문의가 잇따라 비판쳤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런 말일까요?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댁에서는 아직까지 빚을 갚고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오픈할 계획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곧 그만둘 예정이었지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계속 일을 해주고 있었죠. 저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업이니까요. 그렇게 명절을 맞이했어요. 매번 명절 때 시어머니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늘 죄인이었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전 어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그날 오전 건물 청소를 마치고 시댁에 방문해야 해서 미아복 그대로 입고 갔네요. 옷이야 큰 집에서 갈아입어야지 라는 생각으로요. 저 왔어요, 어머니. 어머, 당신 먼저 와 있었네, 현아랑. 형님,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아침에 청소하고 오느라. 아이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옷부터 갈아입고 천천히 도와줘라. 그래도 전날 네가 전 다 붙여 갖다 줘서 아주 수월했어. 에이, 제가 그런 거라도 해야죠. 명절 아침 일찍도 못 오는데. 형님 고생하셨죠? 남은 건 다 제가 할 테니까 좀 앉아서 쉬세요. 동서, 대단하다. 그 열정 정말 칭찬해. 정규직인 나도 이렇게 쉬는데 계약직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네? 거기서 정규직이랑 계약직이 왜 나와요? 그리고 오늘이 일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말이지 형님이란 인간은 절 볼 때마다 청소라는 말을 안 하면 가시가 돋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곧 그마들 청소일, 그래 실컷 떠들어라 했죠.
하지만 형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서, 또 발끈, 욱한다. 내가 이렇게 직업적으로 동서가 콤플렉스가 있어서 무슨 말을 못해. 그거 혈압에 안 좋아. 형님,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서야 매번 어떻게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직업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동서 콤플렉스라니까.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주 웃긴다.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못된 말 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됐어요. 말을 말죠. 그만해요. 형님이랑 또 입씨름하면 저만 속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주방 마무리는 제가 할 테니 나가서 좀 쉬세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천불은 들끓었죠. 어쩜 말을 저리 얄밉게 하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음식 정리를 하고 남은 음식들을 통에 보관하고 있는데 형님은 은근슬쩍 주방으로 오더니 저를 또 한 번 긁어놨습니다. 그땐 저도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어머님이랑 둘이 음식 나누고 있는 거야? 동서는 손이 참 빨라 보면. 아, 어머님, 버릴 음식은 싹 다 동서 주세요. 어차피 쓰레기 버리는 거 동서가 잘 알지 않나? 일이잖아. 이런 거 버리려면 다 일이더라고, 우리는. 어머니, 그걸 동서 주시면 되겠네요. 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둘째네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어찌 말을 그렇게 해? 둘째야,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형님, 진짜 왜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제가 뭐 형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거 있나요? 도대체 왜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내가 뭘? 내가 또 동서 콤플렉스 걷는 거야?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동서도 착착해. 나도 힘들다, 동서. 비 맞추기 정말. 어머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진짜 어이없네. 저 발작 버튼 정말 왜 이래? 피곤하다, 정말. 이래서 사람은 격이 맞아야 해. 제가 발끈해서 문제라는 형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면서 제가 발끈할 때마다 저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참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그 미화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서류 한 통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 됐습니다. 형님도 사색이 되어 그 종이를 읽어보고 있었죠.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어요. 어머, 이 종이 뭐야? 매매 계약서? 서방님, 또 사고 쳤어? 아니지. 이 계약서 이름이 왜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조금 더 자리 잡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저희 집 매매했어요. 분당으로 이사가요, 이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동서네 빚은? 그럼 청소일은? 아니, 말이 돼? 하루아침에 어떻게 동서네가 집 매매를 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박 났어요. 현아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도전한 사업이 아주 대박이 났죠. 형님 어째요? 이제 청소부 동서는 없는데 안타깝네요. 저를 받고 본인 자존감 채우기 급급하셨을 텐데 전 이제 번역일만 맡아서 할 거고 제가 잘하는 영어로 강사 자리나 알아보려 해요. 청소일은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했고요. 현아 아빠는 당장 이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어째요? 혹시 저희가 갑작스럽게 형님네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배 아픈 건 아니죠? 아유, 오미야, 그게 사실이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둘째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진짜 너무 수고했다.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빚은 다 갚은 거야? 동서는 청소부가 어울리는데 그걸 쉽게 끊을 수 있겠어? 본인 주제를 알아야지. 제 주제가 어때서요? 이제 저 가게 나가면 사모님 소리 들어요. 어째요, 팀장님? 저 사모님인데 형님은 꼴랑 팀장님? 지금 나 비웃는 거야? 기가 막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몇 년을 청소부만 하다가 꼴랑 카페 사업 좀 잘 되는 걸 가지고? 꼴랑 카페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프랜차이즈 문의가 100건이 넘어요, 형님. 아시겠어요? 이제 형님네랑은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이제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도 마지막이고 어머님은 저희가 모셔갈게요. 뭐 현아 아빠랑 아주버님은 간간히 왕래하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란 사람이랑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평생 청소부나 하는 나를 딛고 본인 자존감 채우는 비열한 인간. 이게 말이면 단줄하나? 너 어디서 막말을 해? 청소부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랑 격이 맞아 보여? 기가 막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만해라. 정말 지겹다, 어미야. 첫째 너 정말 못됐구나. 어찌 이리 사람이 악랄해. 안쓰럽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아이고. 이 말을 끝으로 형님은 졸도를 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 말이 아주 딱이었습니다. 한평생 저희 집 불행을 본인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았던 형님은 저희 집이 갑자기 대박이 나자 졸도를 할 만큼 충격이었죠. 저희는 그날로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어머님은 한평생 아픈 손가락이었던 남편이 이렇게 대박이 나자 가장 기뻐하셨답니다. 내심 형님네가 저희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매우 가슴 아팠다고 했죠. 어머님도 힘이 없어 형님을 짓눌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찾았고 집도 분당 아파트로 이사갔어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죠. 그 뒤로 형님네와는 손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통해 본인들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다곤 하는데 형님도 이제 직장에서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더군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밖으로 나돌기만 한다고 하고요. 전 번역 일도 잘 되고 영어학원 강사 자리가 나 강사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사 일을 하는지 모르는 형님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 있죠?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로 만난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형님은 절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가더군요. 그래도 제가 이 근방에선 실력 있는 영어 선생으로 통해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통쾌했죠.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사업 확장 중이고 저는 너무도 꾸준히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초년에 남편을 만나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굴욕적인 일도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늘 열심히 달려준 남편에게 고맙고 청소부라고 늘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준 나 자신한테도 너무 고마운 나날이네요. 지금은 제가 청소부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발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된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언젠간 꼭 그것이 보상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